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게 됐는데 서명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연방 상원은 9,010억 달러, 우리 돈 1,330조 원 규모의 내년도 국방 수권 법안을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국방 수권법은 미 의회가 매년 국방부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는 법안으로 지난 10일에는 미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올해 법안의 핵심은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인 28,500명 아래로 줄이는데 국방 예산을 쓸 수 없도록 명시한 점입니다. 주한미군 감축을 예산과 연계해 제한하는 조항이 법률에 다시 들어간 건 5년 만입니다. 이와 함께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 통제권 2항에서도 양측이 합의한 계획 이외의 방식으로는 예산을 쓸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 주둔 미군 문제 등을 외교 안보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에 대해 의회가 제도적으로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됩니다. On the lack of transparency, the unaccountability, and the problems that are coming out of this White House and this Department of Defense.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동맹국과 충분히 협의한 경우 의회 보고 60일 뒤에는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는 예외 규정을 달았습니다. 미 의회는 또 유럽 주둔 미군 병력도 7만 6천 명 아래로 줄이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우크라이나에 앞으로 2년간 8억 달러의 군사 지원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할 거라고 밝혀 서명 뒤 발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고립주의적 외교 정책에 초당적으로 견제에 나서며 전통적 동맹국과의 결속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세계의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의장 후임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의사가 월가의 지지를 등에 업고 경쟁자인 해싯 위원장과 케빈 워시 전 연준 의장을 위협할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 후보로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과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면접을 진행한 뒤 두 명의 케빈 모두 훌륭하다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하지만 월가에서 선호하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다크호스가 될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월러 이사는 올해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 가장 논리적으로 일관된 주장을 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월가가 선호하는 인사입니다. 지난 10월 월스트리트 저널이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선호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두 명의 캐빈에 밀리는 건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는 겁니다. 또 미 대선을 앞두고 지난해 9월 월러 이사가 연준의 0.5%포인트 금리 인하, B컷에 찬성표를 던진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은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에 반대 목소리를 냈는데도 무시하고 경쟁 상대였던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의장이 누가 되든 똑똑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며 계속 금리 인하를 압박하겠다는 입장. So I think I certainly should have a role in talking to whoever the head of the Fed is or the Fed. I've made a lot of money. I've been very successful. I think my voice should be heard. 월러 이사는 금리 인하 여지가 있다면서도 연준은 대통령이 아닌 미국인에게만 충실하면 된다며 투명성과 책임감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해싯 위원장이 연준 의장 유력 후보로 부상한 것과 관련해 월가에서 우려를 제기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초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12월 18일) 목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경향신문은 기승을 부리는 테마주 급변동에 주의한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최근 고속버스 회사 두 곳의 주가가 잇따라 9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서울시가 서초구 고속터미널 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영향인데요. 발표 직후 한 달 만에 주가가 각각 1000%, 1700%나 폭등했습니다. 또 정치나 정책 테마주도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건강보험 적용을 언급하자 탈모 방지 샴푸 회사 주가가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호 성동구청장 테마주도 연일 강세고요. 문제는 실적 같은 기업의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과열 양상을 띈다는 겁니다. 테마주 특성상 단기적으로 급등해도 이상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급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 그래도 비투 규모가 역대 최대라는데 급변동하는 테마주 더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전체 육아휴직자 13은 남자라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눈치 안 보고 대신 아기를 보는 라테파파들이 1년 새 18% 늘었다고 하네요. 작년에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장인은 20만 6천여 명으로 집계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남성 비율은 꾸준히 늘어서 작년에 6만 명을 넘었고요. 전체의 29.2%입니다. 10년, 20년 전만 해도 부모 중에 한 명도 육아휴직 쓰기 눈치 보이는 세상이었는데 그래도 좀 달라졌습니다. 정부 부처나 기업의 중간 관리자급 아빠들도 육아휴직을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서장 4명이 육아휴직에 들어가는데 그중 3명이 남성입니다.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엄마, 아빠 중에 누가 육아휴직을 쓰는지 차이가 있다는 것도 특징인데요. 엄마의 대부분은 자녀가 0세 때 쓰고요. 아빠들은 나이가 67살일 때 바통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체 근로자의 17%에 그치는 대기업 직장인에게 육아휴직 혜택이 쏠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프리랜서들은 여전히 육아휴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은 평소 술자리 많은 분들에게 경각심을 줄 만한 중앙일보 기사 준비했습니다. 한두 잔은 괜찮다면서 약주로 통용되곤 하는 술에 대한 오해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성인 대부분은 술을 조금만 마시면 괜찮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두 잔은 건강에 도움이 되거나 별 영향이 없다는 응답이 전체의 3분의 2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실 때 진짜 딱 한두 잔만 마시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게 문제죠. 술은 담배나 성면과 마찬가지로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입니다. 하루 두세 잔 이하라도 주 5일 이상 마시면 위암 발병 위험이 46%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한 모금도 건강에 안 좋고요. 안전한 음주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술을 적게 마시려면 음주량을 줄이는 동시에 음주 횟수를 줄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연말연시 술자리 많지만 우리 모두 최대한 절주, 금주 실천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지하철역에 박물관을 지었다는 이탈리아 로마의 소식 가져왔습니다. 1.5유로, 우리 돈으로 약 2,600원이면 고대 유물 수백 점을 감상할 수 있다는 건데 어쩔 수 없이 택한 고육지책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고대 로마의 심장부를 지나가는 지하철 C노선, 콜로세오, 포리 임페리알리와 포르타 메트로니아역이 그 주인공입니다. 착공 12년 만에 개통됐는데 연장된 길이는 단 3km에 불과합니다. 땅을 파고 터널을 뚫으려고만 하면 유물이 계속 나오니까 하루에 60에서 70cm밖에 못 전진한 셈입니다. 2800년의 역사가 그대로 보존된 로마는 전 세계에서 지하철 공사하기에 가장 어려운 곳으로 꼽힙니다. 지하철 박물관을 지은 이유도 유적과 유물의 훼손 가능성과 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또 새 박물관을 지을 돈과 공간 모두 부족하다는 점도 고려가 됐고요. 이탈리아 특유의 관료주의와 부패로 공사 지연, 예산 낭비가 반복되는 악순환도 있었다고 하네요. 2,600원 내고 유물 보려고 일부러 지하철 타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은데요. 다만 앞서 살펴봤던 이유들 때문에 C노선의 완공까지는 최소 10년은 더 걸릴 거라고 합니다. 12월 18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한학자 총재를 3시간가량 접견 조사했습니다. 또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통일교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경찰 특별전담 수사팀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한학자 총재를 조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진술조사는 오전 9시 반부터 구치소 수용실에서 3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한 총재 측에서 건강상 이유로 장시간 조사가 힘들다고 해 예상보다 일찍 종료됐습니다. 경찰은 한 총재를 상대로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무렵 전재수 전 장관과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에게 현금과 명품 시계 등을 전달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개인 금고 속 280억 원 돈 뭉치가 로비 자금으로 쓰였는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정치권에 대한 로비를 지시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 총재는 의혹 전반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전방위 압수수색에 이어 수사에 속도를 내는 상황. 경찰은 천정궁 출입 내역과 회계 자료 등 압수물을 분석하는 동시에 사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통일교 관계자 A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A씨는 한 총재의 비서실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280억 원의 용처 등에 대해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80억 자금의 출처는 없나요? 금고에 있는 현금이 280억 규모인 건 맞나요? 또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전 장관과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의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 사람에게 또 다른 주거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유효기간 한 달짜리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특검이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압수수색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어제 서울 옥수동에 있는 김기현 의원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특검은 또 차량 출입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국회 사무처 의회 방호 담당관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기현 의원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의혹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특검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권 의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는데 1심 선고는 김건희 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선고가 나오는 내년 1월 28일에 진행됩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3개월간 구속된 채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치열한 법정 다툼 과정에선 돈을 건넸다는 윤 전 본부장이 증언대에 올랐고, 재판부는 권 의원이 쇼핑백으로 받았다는 현금 1억의 부피를 가늠하기 위해 5만 원권을 직접 담아보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변론을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에선 특검이 권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1억 원도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권 의원이 종교단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여한 거라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온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공직생활 36년 동안 돈 문제로 구설에 오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의 만남도 대선 후보 지지에 도움된다는 제안에 따랐을 뿐이고, 여러 종교단체를 만나는 선거운동은 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하며 수사 대상 여부를 지적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의 민주당 소속 의원 금품 수수 진술이 있고 난 뒤 장관이 사임하기도 했지만, 특검이 4개월 전 진술을 받고도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넘겨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의원 측은 재판부에 보석 허가도 요청한 가운데 1심 선고는 내년 1월 28일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권 의원의 선고날엔 김건희 씨와 윤 전 본부장의 선고도 함께 예정된 만큼 이날 김건희 특검의 수사 성과에 대한 성적표가 매겨질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술에 취해 길에 쓰러진 70대 남성이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만취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뒤집히는 사고도 났습니다. 밤사이 소식 이준엽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차선 통제에 나선 경찰차들의 경광등이 번쩍입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대전 내동에서 70대 남성이 SUV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숨진 남성은 술에 취한 채 택시에서 내린 뒤 길에 쓰러졌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20대 SUV 운전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앞뒤 할 것 없이 찌그러져 견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보다 3시간 앞서 대전 구암동에서는 승용차와 SUV 차량 등 4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운전자 2명과 동승자 2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엔 서울 등촌역 내거리에서 달리던 음주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뒤집혔습니다. 차량이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면서 택시와 2차 사고가 나 승객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40대 남성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치에 만취 상태였습니다. 갑자기 큰 브레이크 소리 엄청 크게 들리더니 그 다음에 폭발음처럼 엄청 큰 충격음이 들렸어요. 어제 오후 충남 태안군에서는 지상에서 주거용으로 쓰던 선박에 불이 나 2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사고로 소방당국 추산 1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술을 더 마시는 행위를 이른바 술탁이라고 하죠. 지난해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을 계기로 처벌 대상이 됐는데 운전면허 취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이른바 술타기 수법은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공론화됐습니다. 지난 2024년 5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김 씨는 매니저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고 도피 중 캔맥주를 추가로 산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술을 더 마셔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알 수 없도록 하는 술타기를 통해 처벌을 피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김 씨는 결국 음주운전 혐의는 빠진 채 재판이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검찰 성립 시작두고 따로 하실 죄송합니다.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 씨 사건 이후 모방범죄까지 잇따르자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행위를 음주 측정 방해 행위로 규정해 금지한 겁니다. 이를 어길 경우 초범인 경우에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소지한 모든 운전면허도 취소하도록 했는데 이 조항은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해당 규정은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한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어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권익위는 음주 측정 방해를 위해 술을 더 마시면 예외 없이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 씨가 성탄절 가석방 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어제 김 씨 등을 대상으로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검토했는데요. 다만 김 씨는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원회는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하라 시킨 김 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그우먼 박나래 씨의 전 남자친구가 매니저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 수사기관에 넘긴 의혹으로 고발당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박 씨의 전 남자친구 A 씨 등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 사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 씨와 함께 관여자 특정을 위해 이름을 알 수 없는 교사, 방조 등 공범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신상공개 기간이 종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 대해 법무부가 집중관리에 들어갑니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 조두순의 신상공개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24시간 위치 추적 집중 관제와 전담 보호관찰관의 1:1 보호관찰을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출할 때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항상 동행해 절대 혼자 외출할 수 없다며 외출 제한 시간에 현관 밖으로 나가면 즉시 통제하고 이를 위반하면 엄정 조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CEO라는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어느 도단입니다. 지금 글로벌 운운하면서 이 자리에 김범석 증인이 안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Unfortunately, it's in Korean and I do not speak Korean, so I'm not sure what it says. He hasn't told me anything about the incident. I have been reporting to him and to the board of directors about this incident and how we should respond. 보신 것처럼 어제 국회에서는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실질적 책임자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끝내 출석하지 않으면서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 이슈들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쿠팡이라 그러면 뭐 로켓과 같이 빠른 속도로 점유율을 크게 끌어올렸던 기업인데 지금 후속 조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청문회도 맹탕이다, 반쪽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 세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는 그 핵심 그 인물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김범석 그 의장이 쿠팡의 실질적인 오너잖아요. 근데 이제 청문회에 나타나지 않게 되면서 굉장히 그 무성의한 그 답변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의결권 70%를 보유한 실질적 지배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대신에 일주일 전에 급히 임명이 된 그 미국인인 이제 로저스 대표가 나왔는데 그 사람은 한국어를 전혀 못해서 통역을 지금 통해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두 번째는 중요한 건데 국회가 요구한 자료의 반도 답변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청문회 기간이 이제 짧았다는 이유를 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상 정보의 은폐다라고 이제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내부 보안 체계라던가 그다음에 유출 경위, 피해 규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자료를 제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그런 자료가 빠져 있어서 실체적인 부분에서 진실 규명이 좀 어려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게 이제 굉장히 그 대규모의 피해자가 발생했잖아요. 거의 3,370만 명. 이게 성인의 거의 80명,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80% 정도가 되는 인구인데 이 사람들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이제 의문이 제기되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러한 초대형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의례적 사과와 그냥 거의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쿠팡 측의 주장은 전직 직원의 무단 접근이라고 이제 책임을 회피를 했고요. 결국은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이제 없었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 보면은 책임질 사람은 안 나오고 나온 사람은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여기에 쿠팡이 외국인 임원들을 주요 증인으로 출석시키면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인 검증이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보니까 이번 청문회의 가장 상징적인 장면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요. 외국어를 전혀 못하는 미국인 로저스 대표하고 최고 정보 보호 책임자 등 외국인 임원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증인으로 세웠는데 그러니까 청문회 내내 교차 통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청문회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질문을 하게 되면은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보통 2, 3분 내에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통역하는 동안 시간이 지체가 되고 답변 자체는 그러다 보니까 죄송하다. 그다음에 뭐 조사 중이다. 최선을 다하겠다. 막 이런 의례적인 멘트로만 이제 답변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AI 통역기까지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기술적인 오류로 의사소통이 굉장히 어렵게 되면서 뭐 굉장히 해프닝이 벌어지는 그러한 상황도 벌어진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해석을 하기에는 의도적으로 한국어가 불가능한 외국인 임원들을 내세워서 시간을 끌고 그러니까 좀 책임 추궁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나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 소비자와 국회를 우롱하는 그러한 굉장히 처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뭐 유출이냐 아니면은 정보 접근이냐 무단 접근이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질 것 같은데 네. 로저스 대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뭐 미국에서는 위법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이게 개인정보 보호 부분이 위법 사항이 아니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도 그 공시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이게 당연히 이제 위법 사항에 해당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해킹이나 이런 이슈가 아니고 개인정보 유출이 그 전직 직원, 그러니까 이제 중국인 개발자가 퇴사를 했는데 5개월 전에 퇴사했단 말이에요. 퇴사하고 5개월 동안 있다가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인증 키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정보를 유출했다라고 하는데 예. 어떻게 보면은 그 5개월 동안 퇴사자의 인증키 자체를 회수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한 거는 명백하게 쿠팡 측의 내부 통제 실패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예.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네. 최종 책임자는 따로 있는 상황 속에서 네. 로저스 신임 대표의 사과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었느냐에 네. 대한 문제도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예. 모두 발언에서 네. 그 고객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긴 했죠. 그렇지만 이게 고개를 숙이긴 했지만 구체적인 책임 인정이나 아니면은 그 재발 방지 대책이 전혀 없었다는 부분에서 이렇게 좀 세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됐어요. 일단 이 CEO는 그 미국 법인 CEO가 김범석 의장이 아니고 우리 자회사 대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일주일 전에 지금 청문회 일주일 전에 지금 청문회 이게 저기 취임이 됐고 예. 일주일 만에 청문회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인데다가 여기 이제 나오다 보니까 대답을 어떤 대답밖에 못 하겠어요. 질문을 했을 때 뭐 통역을 통해 가지고 대답을 하긴 했지만 아직 파악 중이다, 조사 중이다, 뭐 이런 답변만 지금 나오고 네, 나올 수밖에 없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지 하지 않은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퇴사한 중국 국적 개발자가 무단으로 접근한 거지 본인들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퇴사자의 접근 근한 자체를 통제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쿠팡의 내부 통제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로저스 대표가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범석 의장을 계속 보호하려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다 보니까 그냥 책임질 사람은 그 법인, 쿠팡 법인, 공식적인 법인의 대표인데 의장인데 로저스는 그냥 얼굴 마담으로 나온 그러한 부분으로 시간만 때웠다라고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형적인 기업의 책임 회피 전략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예, 네. 그래서 김 의장이 출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 네.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회 증언 감정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네. 합니다. 그리고 네. 더불어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은 국회 불출석한 외국인 경영주에 대한 입국 금지법까지 발의를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좀 현행법의 한계를 좀 보완하려고 하는 시도로는 이제 보여지지만 실효성에는 좀 의문이 있어요. 이게 이제 법조계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좀 검토를 해보면은 뭐 여전히 실효성에는 의문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일단 첫 번째가 국회 증언 감정법에 대한 위반 고발이잖아요. 왜냐하면은 세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부분 때문에 국회 증언 감정법 위반으로 보고 검찰이 지금 고발을 했는데요.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김범석 의장은 그리고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이고요. 예. 그래서 강제 소환이나 처벌이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이제 전용기 의원이 국회가 그러니까 입법 금지법을 지금 발의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국회 출석 요구를 3회 이상 거부한 외국인 경영자의 경우에는 입국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론적으로는 김범석 의장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입국하면 바로 체포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김범석 의장이 굳이 한국에 올 이유가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충분히 쿠팡을 경영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한국의 법인 이사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법이 되는데도 일단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은 굉장히 한계가 있어서 법을 만들어도 실제적으로는 김범석 의장을 처벌하기는 좀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라는 네.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쿠팡 영업 정지 검토 중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건 이것도 효과가 좀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한계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일단 소비자 피해가 굉장히 클 가능성이 큽니다. 예, 우리가 쿠팡을 굉장히 자주 다들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평균 500만 건 이상을 사실은 배송을 처리하는 한국 최대의 유통 플랫폼이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큰 이제 매장이 있거나 이런 데가 아니단 말이에요. 유통 플랫폼이고 그다음에 영업 정지를 하게 되면 대부분은 물류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게 결국은 소비자 피해로 갈 수밖에 없고 더 큰 피해는 이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중소 협력 업체들 여기가 결국은 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렵고요. 또 법적 근거도 좀 약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을 때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있지만 영업 정지는 명시하고 있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가 강행을 하게 되면 아마 미국의 쿠팡 법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줄지는 굉장히 좀 불확실하고요. 그리고 이제 쿠팡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상장사이잖아요. 그래서 네. 미국 투자자들이 반발하고 국제 소송 위험도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정부가 낼 수 있는 조치는 과징금 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매출액의 3%, 즉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한 1조 원 정도의 과징금 부과를 할 수가 있고요. 소비자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현실적인 대안이 손해배상 소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를 하고 법원이 쿠팡의 거액의 배상을 명령하는 방법, 이것도 예. 한 가지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네. 자, 다른 이슈들도 빠르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업무 보고에서 주목받은 부분이 하나 네. 있었는데 정부가 이제 카페 등에서 음료를 마시다가 나올 때 일회용 컵으로 보통 옮겨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럴 때 일회용 컵값을 따로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네. 참 일회용 컵을 두고 네. 여러 이제 논란이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네, 실효성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어제 일회용품 정책을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회용품의 무상 제공 금지예요. 이게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컵을 반납하면은 다시 이제 보증금을 예. 반환받는 구조였는데 지금 새 정책은 아예 컵값을 받는 구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빨대는 요청 시에는 이제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빨대 사용량 자체를 줄이겠다는 의도는 굉장히 이제 큰 것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2026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현장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여전히 자영업자들은 또 왜 우리에게 부담을 하냐라고 그렇죠. 떠넘기냐라고 할 수도 있고요. 예. 소비자들은 정책이 자꾸 왜 바뀌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 자영업자 부담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또 구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다회용 컵을 설치를 하려면은 뭐 세척이나 그다음에 보관 공간 설거지 인력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까지 하기에는 영세 카페들 같은 경우에 사실 시설을 갖추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에 다회용컵 사용이 좀 불가능한 그러한 현실적인 이슈가 있고요. 예. 뭐 고객 불편으로 결국은 매출 감소도 우리가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구조이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정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정책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좀 하락한 게 크게 작동을 합니다. 또 언제 바뀔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 빨대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일회용 이제 종이 빨대를 쓴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이거를 생산을 하고 이제 팔았는데 안 쓰게 되면서 이거 더 이상 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 손실 이런 부분도 좀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탄소 중립이나 우리가 환경 보존 차원에서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또 여전히 미지수다. 왜냐하면은 핵심은 소비자 행동이 변화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용을 줘야 되는 페널티보다는 인센티브 구조가 훨씬 더 좋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정부가 좀 중장기적으로 이런 정책을 딱 정하면 예를 들어서 뭐 플라스틱 컵 몇 프로 감소시키겠다라고 목표를 정하면은 저는 초당적인 차원에서 이런 거가 계속 지속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환경 문제도 해결을 하고 이게 탄소 중립의 이제 정부의 국정 과제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이 조금
뭐 정책의 일관성 부재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돈과 불편함을 통해서 행동을 바꾸려는 정책인데 네. 이 효과를 최대로 좀 끌어내기 위해서는 보완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장기 로드맵이 좀 필요하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요. 네. 지난해에 육아휴직자가 다시 20만 명을 넘어섰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가요? 이게 이제 크게 이유가 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첫 예. 번째가 6+6 그 부모 육아 휴직제를 확대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은 첫 6개월간 급여가 대폭 상향되는 그러한 인센티브 구조 때문에 경제적 이득이 있기 때문에 엄마도 육아휴직을 하고 아빠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뭐 그러한 구조가 지금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예. 뭐 부모가 함께 쓰면 결국은 현재는 월 500만 원까지 이제 가능해지기 때문에 경제적 유인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출산율이 소폭 반등했어요. 그래서 2024년에 합계 출산율이 우리가 0.75였는데 지금 이게 2023년 0.72보다 조금 증가했거든요. 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출산율이 오르면 육아휴직에 대한 수요도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경력 단절에 대한 인식 변화가 좀 커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육아휴직을 쓰면은 승진 누락이나 아니면은 좀 복직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법적으로 보호도 확실하게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육아휴직이 당연한 그러다 보니까 육아휴직이 좀 당연한 권리로 권한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러한 인식 변화 이것 때문에 이 휴직 그 사용자가 사상 최대로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중에서도 또 눈에 띄었던 게 네. 아무래도 아빠들의 육아휴직 네. 사용량이 늘었다 이 네.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네. 이전에는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맞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약 6만 명 정도를 초과한 걸로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육아휴직자는 이제 소폭 줄었는데 아빠 육아휴직자는 전년 대비해서 거의 18% 정도 이제 증가한 걸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2024년 출생아 부모 기준 아빠 육아휴직 사용률이 10.2%.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보셨는데 처음으로 10%를 돌파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6+6 그 육아휴직 그 인센티브 구조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양육의 그 어떤 그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좀 바뀌고 있다라고. 과거에는 이제 육아는 엄마 몫이라는 생각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죠. 아빠도 함께 키운다라는 문화로 좀 문화적인 바뀜이 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기업 수용도가 좀 높아졌다라는 부분이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승진 포기를 각오해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좀 예. 만연했었는데 지금은 법적 보호가 굉장히 강화되면서 기업도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 길은 멉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러한 그 남성 육아휴직은 대기업 중심? 그렇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아빠 육아휴직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대체력도 없고 여전히 상사 눈치도 굉장히 많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아휴직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대기업 정규직 중심이라는 좀 한계점은 우리가 좀 더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네. 단기 실적이 아니라 네. 아이를 키워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해서 어떤 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육아휴직 제도가 좋아지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출산율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예. 출산율이 오를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필요하지만 뭐 육아휴직 제도가 충분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육아휴직은 출산 후에 어떻게 보면 양육 부담을 줄이는 제도이지 출산의 결정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합계 출산율이 조금 소폭 올랐긴 했지만 OECD 여전히 그 최하위를 우리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이런 부분들을 끌어올리려면 복합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가 아무래도 주거 문제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 그러니까 국민 평형이라고 부르는 그 가격이 평균이 약 13억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기 전에 먼저 집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출산도 좀 어렵고 뭐 어쨌든 집값 잡는 것이 출산율에 그렇죠.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고 두 번째는 고용 안정이 굉장히 큰 부분이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비정규직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네.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정규직은 육아휴직을 쓰기도 굉장히 어렵고 복직도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고용이 불안정하게 되면 아무래도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건 좀 무리가 되고 육아휴직 쓰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 키워도 일 계속할 수 있는 사회로 가려면은 뭐 유연근무제 확대하는 거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장하는 거 굉장히 필요한 상황 중에 하나겠죠, 그죠? 그리고 장기적 일관성이에요. 출산 정책에 대한 거. 그래서 한 최소 20년 이상은 가야지만 일관되게 가야지만 효과가 나타날 것 같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거는 좀 국민이 믿지 않기 때문에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출산율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구조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정수현 캐스터. 네, 정수현입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할 때 보니까 아침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다고요? 네, 밤사이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늘 아침 다시 영하권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1.5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대부분 지역에서도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진 만큼 오늘 나오실 때는 보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네, 또 안개를 주의해야 하는 곳도 있다고요? 네,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또 충청 북부 지역인데요. 특히 철원은 가시거리가 100m 안팎으로 바짝 좁혀져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고 어제와 달리 오늘은 대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은 서울이 영하 1.5도, 대전 영하 2.4도, 대구는 영하 1.6도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며 추위가 금세 풀리겠습니다. 서울 7도, 세종과 대전 9도, 부산은 14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은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또 다음 주 화요일 오후부터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다음 날인 성탄 이브에도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밀려들겠습니다. 너울은 일반 파도와 달리 기습적으로 덮쳐오기 때문에 해안가에서는 더욱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마칩니다. 네, 오늘 아침은 춥다고 하니까요. 옷 든든히 잘 챙겨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